안녕하세요. 전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사업하는 아버지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자랐는데 대신 아버지가 많이 엄하셨죠.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떨어지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보이면 회초리를 맞을 정도였죠. 대신 그게 사랑에서 나온 엄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엄마도 늘 아버지한테 맞고 나면 괜찮냐고 저한테 약을 발라주고 다독여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며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부모님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자라 대학까지 무사히 잘 나온 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까지 만나게 되었죠. 그때가 30살 초반대였는데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둘 다 결혼까지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까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내가 결혼까지 하고 싶어 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였죠. 보통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핸드폰을 잠궈 놓는다거나 절대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비밀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잘 안 하던 야근을 하고 출장을 가고 심지어 핸드폰은 열심히 사수하면서 일절 보여주는 일이 없었어요. 원래는 서로 안 보여주는 것 없이 다 공유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전 의아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서로 자리를 비웠을 때 전화가 오면 전화도 대신 받아주기도 했던 사이였거든요. 심지어 서로 핸드폰 사진도 막 보고 SNS까지 같이 볼 정도로 많은 것들을 공유했었고요. 그랬던 사람이 핸드폰에 잠금 장치를 걸어 놓으면서 어느 날부턴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급하게 화장실을 가면서 핸드폰을 놓고 간 날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에게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전 이 여자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의 첫 대사가 바로 이러했거든요. 자기야, 나 지금 장 보러 왔는데 오늘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지? 내가 무슨 파스타 해줄까? 자기라니 지금 전화 제대로 거신 거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당황하면서 전화를 뚝 끊는 상대를 보면서 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동안 이 여자의 행동이 모두 다 이해가 되었고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날로 전 파혼을 했습니다. 여잔 미안하다고 결혼 전에 잠깐 싱숭생숭해서 만난 것뿐이라며 해명했지만 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사랑했지만 저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헤어지고 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러면서 이별의 아픔도 좀 해결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평소 즐겨 마시던 와인을 덜 즐겨보자 싶어 와인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거기에서 제 인생이 한 번 더 바뀌는 경험을 해야 했어요. 전 평소 술은 잘 못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원래는 소주 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힘든데 와인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늘 와인을 즐겨 마시곤 했죠. 근데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여잔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늘 소주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게 늘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 꽤 희생적인 사람이라서 또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즐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만 가끔 마시다가 이젠 잘 맞는 사람들끼리 즐겨보자 싶어서 가입을 하게 된 거였죠. 역시나 그 모임은 좋았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서 모임을 잘 아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에게 추천을 받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전 와인 모임에 자주 나가며 제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 봤을 땐
그냥 밝고 착한 사람이다라는 느낌만 있었을 뿐 별다른 관심이 가진 않았어요. 유독 성격이 밝아서 와인 모임을 하는 내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저랑도 다른 사람들이랑 지내는 것처럼 잘 지내주었죠. 와인 모임 몇 번 나오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이 와인 모임하면 다 차분하고 조용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임도 많아요. 우리 모임 사람들은 다 성격들이 활발해서 재밌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와서 기분 전환도 되고 와인도 마시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어머, 근데 와인 마시는 거 보니까 와인 취향도 또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묵직한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모임 들어오시고 몇 번 보니까 대부분 이런 거 드시던데 묵직한 게 취향이시죠? 아, 네, 맞아요. 전 가볍게 넘어가는 건 좀 별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가끔 마시면 좋은데 전 제가 취향이 좀 있어서요. 어머나, 근데 그게 나랑 딱 맞네요. 우리 자주 봐요, 진짜. 아는 이렇게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주면서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사실 누군가랑 잘 친해지는 게 어려운 저에겐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모임에서만 보게 되다가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관심이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가 저에게 먼저 호감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모임을 통해서 이미 친해진 아내는 이미 저에겐 좋은 동생으로만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오빠, 사실은 나 오빠 좋아해. 근데 오빤 날 동생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해보는 거야. 그동안 내가 오빠 좋아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 못 채고 있었지? 어? 전혀 몰랐어. 그냥 친한 사이라고만 생각했지.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빤 진짜 눈치가 없다니까. 근데 지금부터 잘 알아도 나 오빠 좋아해. 내가 받아줄 때까지 계속 고백할 거다. 그러니까 딱 긴장하고 있어. 뭐?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난 널 동생 이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 지금처럼 지내자. 싫어. 난 오빠 좋아해. 내가 뭐 이 말도 쉽게 한 건 줄 알아? 나도 어렵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어렵게 생각해 줘. 순간 간절해 보였던 아내의 고백에 저는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성으로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실제로도 이 고백을 시작으로 전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자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자꾸 아내를 마주하니 점점 저도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엔 사랑이 되어버렸죠. 끝내 우린 연인이 되었고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전 잘 맞았습니다. 둘 다 취미가 와인 마시는 거라 둘이서 와인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우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만남을 이어가는 내내 아내는 평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난 뒤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양가를 오가는데 전 장모님이 정말 좋았답니다. 처가복이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장모님은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저는 독립하고 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인사를 드리고 난 뒤부턴 아내를 통해서 반찬도 해다 주시고 하면서 절 많이 챙겨주셨죠. 반찬 거의 다 떨어졌지? 지난번에 해준 게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이번엔 불고기도 넉넉하게 했으니까 딱 익혀서만 먹으면 돼. 두고두고 잘 먹어. 아이 참, 매번 힘들게 왜 이렇게 반찬을 해주세요. 저 괜찮아요. 저 잘 먹고 다녀요. 알지. 그래도 어디 집밥만한 게 있어? 그러니까 꼭 잘 챙겨 먹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결혼 전부터 장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아내도 저희 부모님께도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아내와 정말 끝까지 잘 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대신 저는 파혼한 경험이 있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파혼이라고 이야기하기엔 결혼 얘기만 오간 사이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이런 사실들을 다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놨죠. 그랬더니 아내는 절 안아주면서 오히려 마음고생 많았겠다며 안아주더라고요. 오빠, 얼마나 배신의 상처가 컸어 그래. 그래서 나랑 만날 때도 그렇게 신중했던 거구나. 난 오빠가 원래 그런 성격인 줄 알았지. 마음고생 진짜 많았겠다. 우린 서로 믿고 믿어주면서 그렇게 잘 살자.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정말 고마워. 그렇게 또 위로를 받은 전 정말 아내에게 잘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결혼은 무난히 잘 치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셔서 서울에 집 사는 것에도 돈을 보태주셔서 집도 괜찮은 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내는 결혼식을 그냥 지인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하자고 했죠. 자긴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며 간단하게 우리끼리 식만 올리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난 그래도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 오빠. 난 근데 성대한 결혼식보단 소소하고 우리끼리 진짜 축하받으면서 하는 그런 결혼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까운 지인들이랑 부모님만 모시고 소박하게 하자. 난 그러고 싶어. 대신 우리 그 돈으로 신혼여행 좋은 곳으로 가자. 그래. 네 뜻이 그렇다는데 뭐 난 다 좋아. 우리 부모님도 결혼식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당신 뜻에 맞춰서 하자. 저도 개인적으론 결혼식 비용으로 신혼여행을 더 잘 다녀오자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 결혼식은 최소한으로 하고 신혼여행을 좋은 곳으로 수준 높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때부턴 좀 이상하리 많지 집안에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혼하고 나서 전 아내에게 의아한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건 바로 혼인신고 문제였죠. 전 당연히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혼인신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글쎄 혼인신고를 좀 나중에 하자고 하더군요. 오빠, 요즘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잖아. 물론 우리가 서로 지금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연애랑 결혼은 또 다른 문제니까 우리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기 가지고 아이 낳은 후에 혼인신고하는 거 어때?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자니? 혹시 나랑 결혼한 게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아니, 그건 절대로 아니지. 당연히 난 오빠랑 평생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결혼했지. 근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몇 개월 만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점점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의 말도 맞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황당했지만 저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파혼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 수락을 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우리 아이 낳고 나면 꼭 혼인신고 하는 거다. 혼인신고도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 난 그것도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해. 서로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할 거라는 확신의 결과가 혼인신고 아니겠어? 당연하지.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 오빠. 내가 좀 무리한 욕을 하긴 했지만 우리 둘 다 좀 신중하게 우리 미래를 바라보자는 뜻이니까 이해해줘. 알았지?
아낸 그래도 평소에 속이 깊은 사람이라 전 이번에도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내 말만 그렇게 했지 결혼 생활에 있어선 최선을 다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린 결혼하자마자 신혼을 정말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좀 민망한 사건을 겪어야 했죠. 장모님은 평소에 저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반찬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파악을 해서 늘 만들어 주시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턴 더 잘해 주셨죠. 심지어 절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모님 친구들 모임에까지 절 데리고 가서 자랑을 할 정도였어요. 그럼 전 장모님 길을 살려드리느라 밥도 사드리고 했고요. 이건 연애 때부터 한 번씩 그래왔는데 연애 때와는 또 다르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장모님은 친구가 많아서 늘 제가 불려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 모임에 불려나가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긴 좀 아주머니들이 주책 맞은 건지 아니면 저희 장모님이 주책 맞은 건지 사람을 좀 민망하게 하던 거 있죠?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에 대해 장모님께 어떻게 들은 건지 그 모임에 갔을 때 장모님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나, 사이가 역시 인물이 좋네. 돈이 많아서 그런가 더 멋있어 보이네. 집을 이번에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서울 좋은 곳에다가 구했다며? 근데 아버지가 다 해주신 게 아니고 도와주신 것도 뭐야? 사업한다며 그 집안. 자네 부모님 집은 강남 노른자 땅에 있다던데. 아유, 그 정도면 아들한테 집 한 채 그냥 해줄 법한데 말이야. 아유, 집이야 뭐 여기도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보태만 줬겠지 뭐. 대기업 다닌다잖아, 대기업. 아유, 대기업 사이도 보고 아주 부러워. 이분들은 돈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데 민망하면서도 저를 보고 돈 얘기밖에 자랑을 안 하셨나 싶어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런 말씀들을... 저는 민망함과 동시에 살짝 상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제 상태를 보시곤 장모님이 그분들을 말리셨죠. 아유, 아니, 자기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 누가 보면 우리 사이 내가 돈 때문에 데리고 온 줄 알겠네. 우리 사이가 뭐 볼 게 돈밖에 없는 줄 알아? 우리 사이가 얼마나 착하고 다정하고 속 깊고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그러는데 아마 난 우리 사이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내 사이로 받아들였을 거야. 우리 딸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주고 아이 또 나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자기들은 그런 걸 봐야지. 무슨 다짜고짜 돈 얘기를 하고 그래. 어머나, 아유 또 자기 사위라고 챙기는 것 좀 봐. 자기가 사위 돈 많아서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 아유, 아유 참, 내가 언제? 그건 우리 딸한테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사돈 쪽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서 그런 거지. 우리 사이 이런 걸로 나 오해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우리 사이 자랑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옆에 애들이 무슨 돈 얘기만 잔뜩 하고 있어. 우리 사이 기분 상했어? 아닙니다. 뭐 어르신들이야 당연히 그러실 수도 있죠. 저야 뭐 집안에 돈도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 돈이 많은 것도 맞기는 맞지 뭐. 그래도 우리 사이 최고 장점은 다정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지. 난 그거 하나 보고 우리 딸 시집 보낸 거야 이 옆에 애들아. 우리 사이 보고 돈 얘기 꺼내기만 해. 돈 없어도 난 우리 사이가 최고야. 아이 알아들어? 아이고 또 자기 사이라고 챙기긴. 그래 알았다 알았어. 자자 최고의 신랑감. 어서 한 잔 받어. 다소 민망하고 무거워질 수 있었던 자리가 그래도 다행히 잘 풀리긴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상할 뻔했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상황을 잘 넘겨주셔서 제 마음을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뭐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어른들이야 아무리 이것저것 다 좋다고 얘기해도 본인들 관심 있는 것에만 기억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이런 모임엔 되도록 참석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 그전까진 이런 모임에 참석해 드리는 것도 적당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가 원숭이가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런 모임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저도 참석을 했던 건데 앞으로는 좀 상황을 지켜보자 싶었어요. 그래도 그날은 잘 넘어가 장모님과는 어색한 것 없이 모임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또 아내가 절 당황시키더라고요.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갑자기 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나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일만 해왔어서 지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있지. 나 일을 좀 그만두고 싶어. 나 진짜 고민 많이 해봤는데 나 우리 집이 엄청 부유한 게 아니라서 어릴 때부터 알바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진짜 쉼없이 달려왔거든.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일을 잠깐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물론 오빠도 지금 돈 버는 게 힘들겠지만 나 딱 1년만 쉬면 안 될까? 아, 그래. 장모님께도 얘기 많이 들었어. 당신 지금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장모님한테 보탬도 되어드리고 했었다며. 어, 나 진짜 쉽지 않았어. 솔직히 다른 애들은 다 용돈 받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난 그러지 못했거든. 물론 내가 오빠 돈에 기대는 건 아니야. 나 정말로 쉬고 싶어서 그래. 쉬면서 여보 밥도 맛있는 거 해주게 요리도 좀 배우고 또 운동도 하면서 애기 가질 몸도 만들고 하려고. 그래.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지금 내가 버는 걸로도 우리 식구 먹고 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 좀 쉬면서 당신 하고 싶은 것도 이젠 즐기면서 지내봐. 정말? 정말 너무 고마워, 여보. 역시 내가 결혼 안 한 진짜 잘했다니까. 어쩜 이렇게 멋있고 능력 있는 남자랑 내가 결혼했을까? 아이, 새삼스럽게 왜 이래. 에이, 멋있어서 그렇지, 멋있어서. 아내는 제가 일 그만두는 걸 수락하자마자 좋아서 방방 날뛰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을 일인가 싶어 이때는 아내가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신혼 때니까 또 얼마나 서로가 좋을 땐가요? 주변에서도 신혼 땐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로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선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일을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는 머지않아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었던 날 장모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장모님 생신이었기 때문에 좀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백화점에 가서 평소에 장모님이 가지고 싶어 하셨던 가방이 있어서 샀죠. 언제 한번 저와 장모님이랑 아내랑 결혼 혼수를 준비할 때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비싼 명품 브랜드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장모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애 키우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았어. 우리 남편은 뭐 진작에 이 세상에 없고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데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 친구들 다 갖는 명품 가방 하나 못 가져본 게 그렇게 한이라니까. 젊을 때 들고 다니면 얼마나 예뻐. 요즘 사람들 길에 다니면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난 아직도 그게 그렇게 부럽다니까. 그러셨어요? 우리 장모님 제가 명품백 하나 사드려야겠네요. 젊을 때 못 가져본 거 이제라도 가지시면 되죠. 이제 저희 둘이서 좋은 거 많이 해드릴게요. 정말? 아이고, 내가 우리 사이 하나 정말 잘 뒀네. 잘 뒀어.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사위 복은 있네. 이런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 결혼 준비에 들어갈 돈도 많고 시간도 없어서 못 사드렸지만 이번 생신을 기회로 하나 좋은 것으로 사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사려고 했는데 아내는 또 외국에서 놀러 온 친구가 있다며 이따 저녁에나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문자로 아내의 피드백을 받으며 장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구매해서 갔습니다. 그날 생신 선물로 쓴 것만 해도 몇백이 훌쩍 넘었죠. 좀 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로지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님을 위해 거금도 아끼지 않았던 거였어요. 케이크에 꽃다발까지 사선 장모님 댁에 가기 위해 집에 계신가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원래는 신호음만 몇 번 가면 바로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으니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작정 장모님 집 앞으로 찾아갔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장모님이 집 앞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장모님은 그걸 또 막으려고 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차 안으로까지 둘의 이야기가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였죠. 아, 진짜 윤주 여기 있는지만 보고 가겠다니까요. 오늘 장모님 생신이잖아요. 그럼 윤주도 여기 올 거 아닙니까? 이젠 회사에 찾아가도 없다고 하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 애는요. 장모님 손주 걱정도 안 되세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시냐고요. 아, 글쎄, 그건 윤주랑 이야기하고 여기 윤주 없다고. 당장 안 가? 나 경찰 부른다. 어? 장모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윤주 잘 있는지만 보고 갈게요. 저 진짜 피가 말라서 그래요. 대체 언제까지 이 위장위원 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냥 다시 합치면 안 돼요? 장모님 저한테 주실 돈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주셔야죠. 안 그럼 저 그 남자한테 가서 다 말할 겁니다. 그 남자도 지금 저처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뭘 당하긴. 너 가서 내 사위 만나기만 해. 내가 그땐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았어? 전 자꾸만 제 아내 이름이 나오고 사위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쭉 들어보다 못 참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곤 곧장 가서 물어봤죠. 저기요, 당신 누굽니까? 대체 누군데 여기 와서 행패해요? 제가 이 말을 하며 등장을 하자 이때부터 장모님은 깜짝 놀라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장모님보다도 빠르게 선수를 치며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요? 나 이 집 사위입니다. 사위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 사인 전데. 아니, 당신보다도 내가 더 먼저 이 집 사위였어. 장모님, 어디 해명해 보시죠. 어차피 잘 됐네요. 대체 누가 장모님 진짜 사위입니까? 아, 지금 제 앞에 있는 놈이 장모님 진짜 사위죠? 지금 현재의 사위. 전 이미 지나간 위장 이혼하자는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바보 같은 놈이고요. 그죠? 이 사람이 대체 뭐라는 거야? 공서봐.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도대체 나한테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다 설명함세.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고. 일단 들어가. 잠깐, 위장이혼이라뇨? 그러니까 당신 이 집 사위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도 조심하세요. 저같이 했다간 이 집안에 된통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충격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 막 붙잡고 어떻게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장모님을 뿌리치곤 일단 이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곤 말했죠. 장모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들어야겠습니다. 장모님 일단 집으로 들어가 계세요. 전 이 사람이랑 얘기 좀 하다 와야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무서움을 느꼈는지 장모님은 안절부절하면서도 그대로 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와는 근처 카페로 가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원래 이 집 사위였습니다. 한 3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원래 전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돈이 좀 넉넉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자기들 좋아하는 거, 명품 가방, 명품 옷, 아니 뭐 여행 이런 것들을 저한테 해달라고 했었어요. 저야 뭐 돈 있고 능력 있으니 다 해줬죠. 그러다가 장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식당을 하나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리 잘하는 분이니까 식당을 하면 잘하겠다 싶어서 그것까지 다 차려드렸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망하더라고요. 결국 전 돈을 1억을 가까이 줬는데 다 날렸죠. 그것도 참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제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빚이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결국엔 사업을 접게 되면서 빚이 많아졌는데 그때 제가 못 받았던 돈을 다시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박박 우기는 겁니다. 솔직히 그거 차용증은 안 썼지만 명백히 식당 운영하면서 돈을 다시 갚는 조건으로 해준 거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도 받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글쎄 제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갑자기 위장이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지만 제 월급은 다 압류로 들어가서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러다 자기한테까지 영향이 가서 우리 가족 다 굶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위장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애가 이미 태어났을 때였는데 애는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뭐라고요? 애도 있다고요? 그럼 아까 신랑이 버리면서 얘기했던 손주가 윤주랑 당신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란 말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애 때문에 위장 이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애를 저더러 맡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긴 밖에서 돈 벌면서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대신에 저더러 애를 보고 있으라고요. 저야 거의 죄인 된 상황이라 알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위장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생활비나 양육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2년이 넘어갔는데도 한 번도요. 애도 처음엔 보러 오더니만 나중엔 그것도 없었고요. 전 그래도 믿고 다시 합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만나자고 해도 도통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회사까지 찾아갔죠.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쪽이랑 다시 결혼을 했다는 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사에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얼마 안 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럼 갑자기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게 다 그쪽 때문이었네요. 뭐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전 완전히 당했어요. 이혼도 속아서 하고 애도 제가 키우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양육비 한 번을 못 받으면서 키웠어요. 물론 우리 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터라 다 봐주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가 봐주고 계시고요. 대체 우리 앤 무슨 죄란 말인가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저처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 끝까지 이 사람들이랑 싸워서 제 돈 다 받아낼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러셔야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네요. 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곤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해서 했던 결혼이 사기 결혼이었다는 걸 듣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철저하게 복수를 해주기로 했죠. 일단 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자마자 아내에게 당장 장모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장모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다 들었는지 제가 집으로 오라고 할 때부터 이미 집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와의 만남을 마치고 곧장 아내와 장모가 있다는 장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씩씩거리면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쫄아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바로 해명을 하려고 하던 찰나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그리곤 막 화를 냈죠. 어떻게 화를 냈냐고요? 바로 이렇게요. 아니, 나 살다 살다 그런 미친놈은 처음 봅니다. 장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따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완전히 무슨 정신 이상자더라고요. 어디서 망상을 해도 단단히 해선 장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인간 또 찾아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하시고 저 부르세요. 아셨죠?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런 인간 때문에 여태껏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다. 뭐? 아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당신이랑 글쎄 위장이혼을 했대. 당신 사이에 애도 있다면서 돈 뜯기고 마음 뜯기면서 아주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말이 돼? 당신이랑 위장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나 진짜 살다 살다 별 소설 같은 얘기를 다 들어본다. 무슨 망상이야 대체. 그치? 아이 거봐. 홍서방, 내가 뭐라고 했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제대로 얘기 듣고 이상한 놈인 거 알아서 다행이네. 아휴, 참 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황당했다니까. 맞아, 여보. 사실은 그 사람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거의 날 스토킹하던 사람이었어. 내가 신고도 몇 번이나 했는데 안 통하더라고. 당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됐네. 그래도 나 믿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난 당신이랑 장모님 말 믿지. 에이,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우리 장모님 생신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대체. 그래 공서방.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매번 얻어먹기만 했으니 오늘은 내가 사야지. 가자. 이 둘은 위기를 잘 넘어갔다는 듯이 신나선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전 제 속에 복수의 칼날을 제대로 갈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해프닝으로 끝난 척 또 아내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장모 생일 그 바로 며칠 뒤, 그때 바로 복수를 시작했죠. 장모의 생일 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후 며칠 뒤엔 우리가 함께 가입되어 있던 와인 모임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미 거긴 오래 만남을 해왔던 곳이었기에 우리의 연애부터 결혼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함께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전 거기에서 바로 복수를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그림을 위해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제 손을 잡곤 쫄래쫄래 그 모임에 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도착한 전 일단 아내를 먼저 자리에 앉혀놓곤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오늘 제가 새로운 회원을 모시고 왔습니다. 와인을 평소에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제 지인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들어오세요, 회원님. 제 말에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한 번도 이런 소리를 안 했던 저였기 때문에 아내는 더욱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부른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아내의 눈빛은 당황스러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곤 곧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전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다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구원해준 저의 은인이자 제 현 아내에게 당한 피해자, 바로 제 아내 전 남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 사람들은 다 놀라기 시작했고 아내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는지 그 자리에서 곧장 도망을 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딱 붙잡았죠.
저한테 뒷덜미를 잡힌 아내를 향해서 저는 말했어요. 어딜 도망가? 당장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해명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 해명 못하겠으면 내가 해줄게. 여, 여보, 이러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나한테 남편은 자기밖에 없다고 했잖아. 지금 당신 전 남편 이 앞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안 되겠네. 당장 해명해 줘야겠네. 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내 전 남편과 미리 준비했던 것들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 와인바엔 대형 스크린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미리 전 남편과 함께 준비했던 사진을 그 스크린에 띄웠답니다. 그건 바로 전 남편에게서 받은 아내의 만행이 들어가 있는 증거였고 그걸 히든카드로 내밀어 보여준 것이었죠. 그건 바로 아내가 이 남자에게 위장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아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저에 대한 말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힘들었죠. 그 내용인 즉슨 아내가 자신 모르게 다른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이 저와의 결혼에 대해 아내에게 말한 내용이었어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진짜로 이혼한 거 아니었잖아. 위장이혼이잖아. 나 조금만 풀리면 우리 다시 합치기로 했잖아. 근데 결혼이라니. 나랑 애를 두고 결혼이라니. 아이, 혼인신고 안 했다고. 좀 기다리라고. 당신 자꾸 회사로 찾아올래? 그러다 걸리면 당신도 끝이고 나도 끝이야. 여기 지금 집안에 돈이 얼만데. 내가 조그만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잘해서 조그만 구슬리면 돈 몇천은 그냥 뜯어낼 수 있는 곳인데 왜 자꾸 초를 치려고 해? 나 지금 이 사람 비 맞춰서 하는 것도 힘드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양육비 안 받을 거야? 나 지금 양육비 넘겨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신 빚도 갚아야 합칠 거 아니냐고. 몇 달만 참아봐. 딱 1년 안에 돈 뜯어내고서 바로 헤어질 거야. 어차피 사실혼이라 이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짐이랑 돈만 챙겨서 나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설레발 치지 말고 애랑 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 있어. 이걸 보고 사람들은 경악을 하더라고요. 아는 그제서야 저한테 벌벌 떨면서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곤 이미 망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만 보면서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여, 여보, 내가 다 해명할게. 이거 다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요즘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다 조작하잖아. 조작? 대체 뭘 어디까지 조작할 수 있는 건데? 증거가 뭐 이것만 있는 줄 알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 서류, 또 친자 확인서 등등 모든 것을 다 증거로 내보이며 아내에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역시나 이걸 본 아내는 더는 물러설 길이 없는지 그때부턴 미안하다고 빌빌대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근데 정말 접이 떠안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거야.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근데 진짜 깔끔하게 이혼은 한 거야. 저기 이혼 서류 보이잖아. 법적으로 깨끗하게 헤어졌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마. 당신 나 사랑하잖아. 사랑? 그래, 사랑했지. 근데 날 속인 여자까지 사랑하진 않아. 됐고, 딱 오늘까지만 시간 줄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짐 싸들고 나가. 당신 말대로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뭐 깔끔하게 짐만 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겠어? 아내는 엉엉 울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일절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고 받아줄 마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이미 아내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 남자에게 들어보니 위장 이혼을 한 지가 2년이 넘어가는데 둘이 합의된 위장 이혼이었다고 해도 그동안 생활비는커녕 아이 양육비도 한 번도 안 주고 애는 한 번을 보러 가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미 이런 책임감 없고 모성이 없는 파렴치한 모습에 전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제대로 걷어차주곤 전 모임에서도 나오고 아내와도 끝을 냈습니다. 물론 전 남편이란 사람한테도 달라붙어서 미안하다고 애원을 하던데 그 사람도 이런 여자가 용서가 되겠어요? 그 뒤로 아내는 어떻게 됐는지 그 모임에 있던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전 아내와는 깨끗하게 갈라섰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장모가 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선 이러더라고요. 공서방, 이러지 말게. 어? 이러지 말게, 나 제발.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위장이혼 하라고 그랬어. 내 딸이 너무 힘들어 했거든. 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나?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요. 어쨌든 선택을 한 건 본인입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그쪽에 돈 줘야 할 것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많은 저랑 결혼시키곤 돈 뜯어내서 그 사람한테 다 갚으려고 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 갚을 생각이나 했을까도 의문이네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 몰라라 하고 또 우리 집안 돈으로 무슨 헛짓을 했을지 모르죠. 그러다 우리 집안 망하면 또 그 사람처럼 팽해버리고요. 난 절대로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완고한 저의 모습에 장모님은 대책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전 아예 그 집도 꼴보기가 싫어서 집도 다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가로 들어가 부모님과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 이야기를 듣곤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싹싹하게 잘했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집에서도 엄청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 며느리한테 상처를 받으니 한동안 저희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해주셨어요. 예,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 사실 안 것도 천운이다. 그렇지 않고 애까지 있었어 봐. 그게 더 고통인 거야. 그러니 하늘이 널 도왔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좀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 전 그 전 남편한테까지 가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쪽 덕분에 제가 그 파렴치한 모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당신도 꼭 못 받은 것들 다 받아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야죠. 지금은 저도 밀린 양육비 소송에 대여금 소송까지 다 걸어놓은 상황이에요. 차용증은 없었어도 제가 돈 보내주고 빌려준 정황들은 다 있어서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저도 그 여자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미련한 거죠. 그래도 그 미련함 덕분에 집까지 찾아가 그쪽을 보게 됐네요. 부디 앞으로는 저나 그쪽이나 이런 일 다신 당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네, 꼭 그래야죠. 전 이렇게 깔끔하게 복수를 끝냈습니다. 지금 전 후를 털어내고 잘 지내고 있는데 역시나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대로 벌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와이 모임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해주길 그 모임엔 아내가 근무할 때 데리고 왔던 같은 회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소문을 다 내는 바람에 회사 안에 그 얘기가 쫙 돌면서 그 회사로 재입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아예 그 업계에까지 소문이 쫙 나서 다른 곳에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뿌린 대로 걷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장이혼을 당한 전 남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밀린 양육비에 민사소송까지 당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모녀 둘이서 제대로 벌을 받은 거죠. 전 당분간은 당한 게 너무 커서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 직장에만 집중하며 아마도 혼자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말이 있죠?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다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또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함부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경력을 쌓게 된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가 아닌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신중하게 그 사람을 더 바라보고 대하고 있답니다. 저도 행여나 그 사람에게 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살면서 나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 큰 인생 경험했다, 큰 대가를 치르며 경력 쌓았다 하고 생각하시며 또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을 평생 잊지 않으며 또 다른 실패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부디 저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